아까는 이제 그 기본서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다고 하면요. 이제는 교재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뭘 배우시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한번 또 보시다 보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선택의 집중과 배분을 해주셔야 된다. 모선의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아니라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 여기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 부분만 가져가겠다. 여러분들 100점을 맞으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60점만 맞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그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자꾸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계통의 표현, 조류계산, 주파수 유효전력 제어, 전압과 무효전력 제어, 계통의 경제운영, 고장계산, 안정도, 계통의 계획과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는 좀 틀리지만 순서는 좀 틀리지만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내용을 어떤 내용들로 공부를 하게 되실지 문제들만 한번 꺼내봤습니다. 보시면 전력계통 구성 요소들의 표현법. 아까 어떤 거 있었죠? 전력계통 구성 요소가? 발전기, 변압기, 송전선로, 예? 부하, 예. 그렇게. 그런 내용들을 보시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부하의 특성을 나타내는 부하 모델 3가지. 그러니까 뭐였죠? 예. 일정 임피던스, 일정 전류, 일정 전력. 이렇게 바로 나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하 모델링 이것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하고 PU법 개념,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동일함을 기술하시오. 이런 내용들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삼상 단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락줄의 시간적 변화. 요것도 25점짜리로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한 2년 전에. 근데 이제 무부하 운전, 부하 운전 이런 식으로는 이제 안 나왔고요. 그래서 임피던스 부분이 이제 차가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로 나눠집니다. 일단 차가도 때는 임피던스가 작죠? 그러니까 고장 전류가 큰 겁니다. 그림을 그려서 보시면은 여기 때 임피던스가 작습니다. 차가도 때. 그리고 과도 때 임피던스가 좀 더 커지고 동기 때 임피던스가 커진다 이거죠. 이걸 저희들 보통 10%, 20%에서 30%, 이걸 100%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보죠. 그러면 이게 이제 고장 전류가 이렇게 커지다가 요 임피던스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감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무부하 운전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부하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부하 운전 때는 이 임피던스에 따라서 전압 강화가 이렇게 틀려지더라. 왜? 임피던스 전압 강화가 틀려지니까. 그 X 성분만큼의 전압 강화가 생기는데 X 성분이 점차 커지니까 전압 강화도 점차 커지더라. 이런 내용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발전기에 부하 차단할 때 이거하고 비슷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가도 임피던스를 썼을 때 전압이 몇 프로까지 상승이 된다. 그게 1.19배였나요? 그리고 1.13배였고 그 다음에 과도 부분에선 1.3배 정도가 됐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했을 때 1.13, 1.19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또 한번 보시죠. 또 나중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연산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기초방정식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자, 모선 어드미턴스 행렬 I는 YV 보는 겁니다. I는 YV. 스파시티 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변압기가 있는데 모선이 있는데 모선에 어드미턴스 행렬이 Y11, Y22, Y3인데 Y12, Y13 이런 식이 나옵니다. 요 가운데 이 대각 성분이 어떤 부분이 된다? 자기 어드미턴스가 됩니다. 자기만의. 그리고 여기 숫자 첨자가 1, 2라든가 2, 3라든가 서로 상호간이죠. 숫자가 두 개가 똑같은 경우는 자기고요. 숫자가 틀려지는 건 상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스파시티 행렬 부분은 왜? 우리가 이제 행렬을 계산하다 보면 요 가운데만 있으면은 요쪽에 행렬을 곱해가지고 죄송합니다. I는 YV에서 Y11 이 대각 부분이 되게 되면 얘 곱하고 얘 곱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부분들이 있으면 얘 곱하고 빼고 해줘야 되는 부분 있죠.
크레머 행렬식을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그 부분이 0으로 나가는 겁니다. 상호 어드미턴스가 0인 부분이 많은 경우가 스파시티 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계산이 훨씬 더 편해지겠죠? 자꾸 스파시티 행렬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크론의 행렬 축약식이 나오죠. 4x4를 하게 되면 행렬 계산식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걸 3x3으로 줄여주는 겁니다. 3x3을 2x2로 줄여주고, 그럼 계산이 훨씬 더 편해지니까. 그래서 크론의 행렬 축약식 같은 게 기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내용은 없고요. 나중에 한번 그런 것들도 참조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의 전력계통 해석 시 어드미턴스 행렬 작성 방법. 요거는 물어보게 되면 25점짜리로 물어보게 될 텐데요. 10점짜리로 설명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면 내용을 이제 수식을 쓰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10점 내에는 쓰기가 좀 불편하니까 파이형 회로를 그려가지고 해주는데, 나중에 이건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1대 n입니다.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라는 기준이라는 건 1대1 어떤 기준이 있는데 1대 n이라는 건 n이라는 부분이 계속 변화된다는 얘기죠. n이 1.1로 변화됐을 때 이런 식으로 나중에 문제가 나옵니다. n이 1에서 1.1로 변화됐을 때 모선의 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 실제로 넣어서 계산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n자승 y, ny가 있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 이제 y11이 있고 y22가 있고 y12가 있고 y21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호 어드미턴스 부분은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자기 어드미턴스 부분 y11하고 y22가 변화가 됩니다. 왜? 변압기가 이제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변압기가 1대 n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 1대 n으로 변하다 보니까 여기 자체에 대한 부분이 변화가 되고 여기 자체에 대한 부분이 변화가 되겠죠. 왜?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죠. 얘가 변화가 돼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전류는 똑같지만은 얘가 받아들였을 때는 요걸 왔다 갔다 하는 전류가 틀려지다 보니까 얘 쪽에 어떤 부분이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얘도 어떤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두 개에 대한 변화분만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Y11하고 Y22.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1대 n으로 변한 거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1대1로 변했을 때, 1대1일 때 요 값하고 요 값에다가 어떤 값을 더해주면은 1대 n으로 됐을 때 그 값이 되느냐,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파형으로. 그래서 얘는 원래 1대1일 때 그 값이 ny인데 요 1대1 있을 때 값이 y인데, 그거를 그 1대 n으로 바꿔지게 되면 n자승 y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기존에 있던 값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가로 열고 n자승 마이너스 1의 y가 됩니다. 그러면은 n자승 y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존에는 y였었거든요. 근데 1대 n으로 바뀌게 되면 n자승 y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y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n자승 y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y에서 n자승 y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n자승 마이너스 1 y를 여기다 이렇게 더해주시면은, 얘하고 더해주시면 이 y 소거되고 n자승 y가 마지막에 남겠죠. 이거를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겠지만 이따 내용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y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대1일 때는. 근데 1대 n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n자승 y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n자승 y로 바뀌어진다는 건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 y에서 n자승 y로 바꿔주려면은 뭔가 노력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노력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이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수식으로 유출해가지고 이게 1대1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1대 n일 때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n자승 마이너스 1 y를 더해주기만 하면은 얘 값이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혼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원래일 때하고 나중일 때 값은 알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서. 그러면은 원래 있던 값에서 나중에 있던 값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걸 여기서 설명해라, 이겁니다. 파이형 회로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y2도 또 똑같습니다. 거기서는 마이너스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n에 가로 닫고 y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도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조류 계산.
최적 조류 계산에 대해서도 옛날에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관연도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전력 조류가 뭔지, 그 두 방법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조류 계산이란 무엇인지 여기 보시면 파워 플로우 컬큘레이션이죠. 해석 기법이 뭐가 있는지. 그럼 해석 기법이 뭐가 있는지. 이론적인 방법이라는 얘기죠.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지하철을 타고 갈 수도 있고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조류 계산을 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어떤 방법이 있냐? 뉴턴 라슨법이 있고 가우스 자율법이 있고 패스트 디카플트법이 있고 그다음에 뭐 직접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를 썼을 때 장점이 뭐냐? 돈이 많이 든다. 시간이 적게 걸린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시간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 아니면 계산이 많이 걸린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이걸 했을 때 노드가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는 계산식이 편하다. 이건 계산식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들을. 그럼 뭐냐? 지하철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면 중간중간에 많이 서야 되겠죠? 택시 타면 한 번에 가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줄어든다. 근데 돈이 많이 들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성하고 뭐 시간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전력조류 계산에서 슬랙, 스윙, 기준모선 똑같다고 그랬죠. 스파시티 아까 설명드렸죠? 0으로 대각성분을 1로 만들고 나머지 대각성분이 아닌 부분을 0으로 만들어주는 게 스파시티라고 해요. 가속계수는 아까처럼 이제 엑셀레이션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계산을 하기 쉽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건 한번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우스 자이델하고 뉴턴 라슨법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속도, 신뢰성, 메모리 측면 이런 식으로. 신뢰성 같은 경우는 계산하다가 오버플로가 일어나서 계산이 탈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값이 수렴을 해야 되는데 수렴을 하지 않고 발산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메모리를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건 뭐냐. 계산을 200개 방정식이 있는데 그걸 200번 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축약해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4번만 해도 계산을 합니다. 축약을 하니까. 대신 이제 값은 좀 정확하지가 않겠죠. 빨리빨리 건너뛰어서 하게 되니까. 이건 뭐냐? 정확한 것보다는 빨리 해서 이게 수렴할 건지 발산할 건지 이런 것만 안정할 건지 불안정할 건지 그런 여부 판단할 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고요. 전력조류 계산, 스윙모선, 슬랙모선 왜 정한다고요? 전력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개통 내에서 계산하다 보면 전력 손실이 생기는데 그것들을 보상을 하기 위해서 있다. 이 모선의 제어값, 상태값은 무엇인가? 이제 기질량, 미질량이 뭔가? 아까 P, Q, V, 델타를 적절하게 조율을 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표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계시면 됩니다. 개념을 집어넣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통의 최적화를 위한 수리적 기법. 이거는 이제 좀 암기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기본서 안에도 나와 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주파수 유효전력 제어. 주파수 변동이 왜 됐냐? 왜 된다고 그랬죠? 부하가 탈락되거나 부하가 증가되거나 그래서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해야 되는지 예? 발전기 출력과 주파수의 관계, 속도 조정력.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특성, 동특성 해가지고 그런 경우 어떻게 된다? 주파수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림이 나와 있었죠. 이렇게 해서 부조작용. 그래서 속도 조정률에 의해서 자기가 부하가 자기 제어성을 한다는 얘기다. 각각의 발전기별로 속도 조정하는 속도 조정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스스로 조금 그건 뭐냐?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악셀레이터를 받다 떨면은 이제 자기가 어떻게 되죠? 스스로 죽죠. 그런 게 이제 속도 조정률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발전기, 그러니까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떼면은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순간적으로 덜컹하고 이제 그 개에 대한 트로틀 밸브 열고 닫고 하는 특성이 틀려질 테니까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발전기별로도 속도 조정률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조속기 프리지 운전 같은 경우.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그 공회전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가죠. RPM은 떨어지면 자동차 속도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도 이제 조속기가 그 부분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준다. 그래서 부조작용, 에어주시라고 했죠. 부하의 자기 제어성, 조속기 프리. 그 다음에 자동 주파수 제어, 경제 부하 배분. 그걸 영어하고 같이 이렇게 연동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하 변동의 종류가 지금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 이렇게 나오겠죠. 그걸 어떻게 분담을 해줘야 되는지. 각각별로. 그 제어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되는지. 운전 제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부하의 변동에 따라서 주파수 유지를 위해서 발전소와 중앙급전 지령소에서 이루어지는 운전 제어 방식. 이걸 AFC 쪽에서 제어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ELD 쪽에서 제어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AGC에서 제어하는 방식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각각들이. 그걸 이제 머릿속에 AFC, ELD, AGC 이렇게 순서를 넣어놓고 거기서 제어는 뭐 어떻게 한다. 예? 직접 제어를 할 수도 있고, 간접 제어를 할 수도 있고, 정주파수 제어를 할 수도 있고, 정연락선 제어를 할 수도 있고, 연락선, 전력, 바이어스 제어를 할 수도 있고, 주연바로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그걸 어떻게? 재전, 조전, 제어계통에서, 전력계통에, 예? 조종용 발전소를 통해서, 재전, 전력계통에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조종을 해줘야 된다. 외란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 그림으로 이렇게 사이클 되는 것들. 직병재병 해가지고, 직렬제어, 병렬제어, 재배분, 직병재병, 병렬 재배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는지. 이런 것들.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 그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딱 머릿속에 정의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왜? 잘 모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해볼 일이 없으니까. 이건 어디서 한다? 단전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답안지를 쓰셔야 되니까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처럼 딱 전체적인 밑그림을 잘 그려 놓으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밑그림은 머릿속에 넣어놓고 움직이셔야지만 나중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답변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부분이 좀 혼돈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이게 자꾸. 전력 주파수 특성, 주파수 제어 원리, 개통정수 정의, 속도 조정률, 주파수 조정률 발전기 구비 조건, AFC 네 가지 방식 뭐였죠? 예? 기억나시나요? 예? 예. FFC, FTC, TBC, 뭐 SBC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보통 이제 책에는 세 가지만 썼는데 여기 네 가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 네 번째 부분이 이제 좀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 방식이 어떻게 된다? FFC하고 FTC 했을 때, FTC하고 TBC 했을 때, TBC하고 TBC 했을 때 해가지고 그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또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네 가지의 그림 생각나시나요? 그 그림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뭔지. 그래서 자꾸 문제, 답. 이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구나. 내가 어떤 식으로 답안지를 써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다? 키워드다. 요거에 대한 키워드. 딱딱. 정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동주파수 제어 방식의 종류. AGC 뭐다라고요? AFC하고 ELD를 합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PF 컨트롤을 설명하고, 요거는 QV 컨트롤을 설명하라. 이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전압과 무효전력 제어. 전압과 무효전력이니까 전압이 수용가에 미치는 영향. 전압이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압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압이 낮으면은 어떤 토크 같은 게 발생을 안 할 수가 있겠죠. 적절한 압력이 가해져야 되는데 그런 토크 같은 게 안 나올 수가 있고. 전압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기가 열화가 되죠.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내량이 있는데 잔소리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한번 뛰쳐나갑니다. 애들. 그러니까 애들한테 잔소리 하시면 안 되고요. 적절하게 이렇게 잘 다스려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연상을 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요게 뭐다? QV 컨트롤. 증명하라. 10점짜리 넣는지 25점짜리로. 요거 이제 예제 7-3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서에. 자꾸 나옵니다. 반드시.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 이번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안 나오겠죠? 네, 모르죠. 10점짜리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을지. 하지만 그 다음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효전력 공급원, 발생원과 소비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점하고 대책 이렇게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QV 컨트롤이다 보니까 역률 계산하는 부분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건 14장, 뭐 13장 이쪽에서도 나옵니다. 성배정공학에서도. 경제운영 목적, 기능도
그다음 발전단, 송전단 열효율, 손해 소비 전력, 연료비 특성, 연료 소비율, 증분 연료비, 동증분 연료비. 이건 6장의 맨 앞에 나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만 전력계통의 경제 운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화력 발전의 경제 운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력은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잘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본서 때는 좀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기본서 안에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서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나셔야지 연구만 가서 조금 더 이해가 편하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기본서에 가깝게 내용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돼 있을 겁니다. ELD. 그리고 계산하는 거. 경제급전 문제. 페널티 팩터. 아까 페널티 계수 같은 거 있었죠? 그거 뭐냐. 송전 손실을 고려했을 때 페널티 계수가 들어간다. 여기 송전 손실을 고려한 경우, 무시한 경우. 이거는 낙차 변동이니까 수화력 계통의 낙차 변동을 무시할 경우인데 이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그냥 좀 많이 스킵을 하시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냥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거 하실 때 차라리 다른 걸 더 하십시오. 고장전류 문제를 하나 더 외워주십시오. 선택을 해야죠. 어떤 거를 선택할 건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를 제가 150문제를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그 부분을 먼저 집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 부분만 계속 돌리십시오. 시험 보기 전까지. 지금은 이제 기본서반이니까 제가 기본서 내용을 가지만은 따로 오프라인에서 그 150문제를 설명드리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는 그 150문제만 돌려서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선택하기 좋은 문제들이니까. 답안지가 많이, 문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니까요. 고장 계산이나 안정도는 넘어가겠습니다. 있으니까. 계통의 계획과 운영, 그 ELD, 아까 QV 컨트롤,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스카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급 예비력도 나왔죠. 이런 것들 중요하니까. 사고 파급과 이상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번 나왔었는데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간단하게 10점짜리 문제로 이런 내용들이 25점짜리로 나왔던 것 중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통상태 변화를 그림을 그리시오. 필요 없고요. 좀 여기 보시면 옛날에 나왔던 39회나 45때 나왔던 부분들은 좀 빈도수가 좀 떨어지겠죠. 최근에 많이 나왔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십시오. 10년 정도 관연도 문제를 딱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추세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나왔던 그런 부분들 지금은 잘 사용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실어 놓은 겁니다. 안전성 제어가 뭔지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시큐리티 컨트롤에 대해서 써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적정성, 안정성, 자동화 제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서는 EMS, 스카다, EMS하고 스카다하고 공급 예비력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것들에 더 집중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어차피 EMS 안에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다 EMS인데 어떻게 되어 있죠? EMS가 59회 때, 65회 때, 74회 때, 78회 때. 이거는 59하고 65 때 1년에 시험을 3번 봅니다. 그럼 6회 차이 나죠? 2년 내에 나왔다는 얘기죠. 요거하고 요거는 10회 정도 차이가 나죠. 9회 정도. 3년 뒤에 한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또 얘하고 얘는 4번 차이 나죠. 그건 뭐냐? 그 다음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빈도가 2, 3년에 한 번씩 나오죠. 지금. 이런 것들을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45회 때 한 번 나오고 39회 때 나왔던 거 지금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무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해달라. EMS 쪽에. 그만큼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계속. 출제자들이 어떤 문제에서 많이 낸다고요? 관연도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왜? 나중에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옛날에 나왔던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를 내면은 어떤 오해 소지가 없습니다. 거기다 이제 최신 경향들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발성 배정 기술사는 그나마 나오는 포인트가 거의 일정합니다. 이렇게. 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에서 거의 다 나온다는 얘기죠.
가끔 이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나오는데 그거는 어차피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 몸에도 하나라도 안 중요한 데가 있나요? 팔 잘라지거나 발 잘라지면 다 불편하죠. 하지만은 팔 하나 잘라졌다고 밥 먹는데 지장 있나요? 살아가는데 지장 있나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뭐 위가 암이 걸렸다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죠. 살아가는데 중요하니까. 그건 뭐냐? 그만큼 많이 사용을 하는 데니까. 그만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는 부분도 필요하다. 기타. 아까 이제 QV 컨트롤하고 관련돼 가지고 전압 안정도에서 붕괴가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광역정전에 일어났던 사례들.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력계통이 불안하다 보니까 지금 예비율이다 뭐다 해서 많은 부분을 내세우고 있죠. 또 이런데 또 그 시사적으로 해가지고 그 원자력 발전 같은 것들이 또 안정성 부분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규정화되지 않은 그런 그 제품을 쓰다 보니까 문제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뭐 오류코기 같은 거는 뭐 교체를 하고 다시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원자로 발전을 못 하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원자로 제어에 관련된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옛날에 뭐 제어봉의 기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어봉이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지가 돼가지고 했던 사례들. 그럼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사성으로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그런 것들을 또 봐주시면 되고요. 전기저널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수 잡지에서 또 나오는 내용들도 한 번 정도는 저희가 보고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십시오. 자, 사고 파급의 원인 대책 시스템 붕괴. 이런 부분 송배전공학에서 설명을 안 드렸지만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전력계통공학에 나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주파수 유지율, 규정전압 유지율, 전력 품질에 대한 것들. 전력 품질에 대한 게 나오면서 이제 고주파가 나오는 겁니다. 세그 수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팩치라든가 HVDC. 그 전력 품질을 좋게끔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뢰도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LOLP라든가 뭐 LOEP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참조적으로 한번 보셔야지만 됩니다. 왜 10점짜리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한두 번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빈도수는 떨어지지만. 병렬운전. 병렬운전도 중요합니다. 발전기의 병렬운전하고 변압기의 병렬운전.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나중에 이게 혼돈이 옵니다. SSR, 서브 싱크로너스 리저넌스, 페이지 시프트, 오프 노미널 턴 레셔. 이게 기준의 변압기거든요. 이렇게 써놓으니까 헷갈린다는 얘기죠. 정상적이지 않은 비율이다 이거죠.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 SSR 같은 경우 뭐라고 그랬죠? 발전기에 입력이 적게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죠? 발전량이 줄어들죠. 근데 이제 그때 같은 경우는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거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에서 발전기에 출력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발전기가 스스로 전압이 높아지는 현상. 이게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죠. 이건 뭐냐? 어떤 그 발전기가 60Hz로 이제 회진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어떤 그런 토크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저주파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주파수가 작다라는 거는 힘이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주파수가 세다는 건 여러 번 하지만 힘이 축적이 안 됩니다.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 힘이 축적될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저주파수는 힘이 축적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느리게 가다 보니까. 천천히 밀다 보면 이걸 계속 밀다 보면 힘이 뭔가 밀리겠죠. 아무리 땅땅땅땅 세게 치는 것보다 꾸준히 밀어주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부에 저주파수 해가지고 축이 동조해가지고 축이 부러지는 현상이 생긴다. 그게 바로 그건데 그 커패시턴스에서 의해서 이런 부분이 연상이 된다. 그래서 아까 송전선의 충전 용량에서 생기는 부분이 페란티 현상,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
송배전공학 쪽에서 본 것들은 그거지만 이거는 전력계통공학 쪽에서는 다른 개념들을 더 보더라. 이런 내용들을 한번 더 보시면 됩니다. LOLP, LOEP 뭐 이런 것들. 이런 용어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2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들어가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러면서 최소 3-4번에서 5번은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일주일만 뒤만 가면 다 잊어먹습니다. 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통의 표현, 전력계통 구성 요소들의 표현법. 뭐가 있다고요? 발전기, 변압기, 송전선, 부하, 예. 모델 3가지가 뭐가 있다고요? 왜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걸 자꾸 생각을 하셔야지만, 왜? 생각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답안지를 쓰거든요. 아, 똑같은 겁니다. 부하 모델링 3가지.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생각하셔야 하는 건 P는 전압의 자승, P는 전압의 1승, P는 전압의 0승, 그리고 그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 이렇게 써주시는 거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얘기했던 ZIP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키워드가 없으면 안 나오니까. 임피던스하고 PU법 개념. 임피던스하고 PU법의 장점이 뭐가 있을지. PU는 임피던스를 100분의 1로 나눠주면 된다. 퍼센트 임피던스의 정의,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 강압. 아까처럼 이렇게 해주고 여기 Z 있고 I 있고 전압 강압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1차 측에서 바라본 부분하고 2차 측에서 바라본 부분에 대한 임피던스 부분이 똑같다라는 걸 요 다음 문제에서 또 증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증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Z가 동일함을 기술하죠. 10점짜리로 자주 나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증명. 여기서 이제 좀 더 알아주셔야 되는 게 아까 변압기 표현 방법에서는 이건선 변압기 표현 방법, 상건선 변압기 표현 방법, 발전기의 표현 방법, 부하의 표현 방법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눠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단위법으로 해석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 2가지 운전 모드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모드가 있었죠? 첫 번째 시간적 변화를 부하가 어떻게 있는 상태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2가지 운전 모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1번 무부하 운전, 2번 부하 운전. 무부하 운전 때는 어떻게 계산을 했다? 부하 운전 때는 어떻게 계산을 했다? 그림이 생각이 나시죠? 부하 운전 때는 어떻게? 이렇게. 무부하 운전일 때는 부하가 없으니까 어떻게? 차가도, 과도, 동기. 이렇게. 그림이 생각이 나야 된다. 아, 요때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연상을 하라는 게 고기 때 고그림. 고기 때 그 그림이 생각나면은 이렇게 그림이 생각나면 아, 요거 차가도, 과도, 동기로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구나. 부하 운전 때는 이거니까 아, 시간에 대한 변화율로 해가지고 임피던스가 변화되는 걸 설명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썼던 답안지에 그 그림들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훈련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무부하 운전, 부하 운전. 기초방정식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특징이 뭐가 있는지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모선 어드민턴 행렬에서 나오는 자기 어드민턴스하고 상호 어드민턴스하고 기준의 변압비하고 그 다음에 스파시티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에서 여기 생각나시나요? 여기 Y11하고 Y22가 있고 Y12가 있고 Y21이 있는데 여기 부분은 변화가 없다. 여기하고 여기 부분이 변화가 있다. 예? 그 변화 있는 부분 기존의 1대1 때 이게 NY였다. NI였다. 근데 1대 N이 되면은 이게 N자승 Y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로 바꿔주기 위해서 타형해를 이용해서 설명하다면 요거 때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산을 해서 요거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은 요 값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파형 변압기를 이용해서 여기에 대한 값이 뭔지 설명을 합니다. 먼저 요 값이 뭔지. 요거를 이끌어내주는 전력 방정식을 소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요 값이 뭔지를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개념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개념만. 이따가 다시 설명을 다시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전력 조립 계산까지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두 개 챕터. 4장의 주파수 유효 전력 제어는 상황을 봐서 다음 주로 넘어가야지 됩니다. 왜냐면 요 두 개는 좀 비슷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주파수 유효 전력 제어가 들어가게 되면 좀 여러분 혼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서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동기 발전기.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요? 발전기의 내부 부분이 있었죠. 저희가 발전기 전압 강화 계산할 때도 발전기 기본식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발전기 내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얘도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내부 유기전압이 있고요. 이렇게. 근데 그 임피던스가 어떻게 바뀌어진다? 아까 이게 무브와 운전할 때 차가도, 과도, 동기 리액션스가 바뀌어진다. 그래서 차가도 부분은 땡땡 두 개가 써집니다. 과도는 땡 하나, 동기는 땡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기는 원래 이제 분해를 할 때 동기 발전기는 동기 회전을 합니다. 눈에 안 보이거든요. 계속 120도를 주고 R상, S상, T상이 회전하다 보니까 그거를 직각좌표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왜 계속 회전하니까 이거 돌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기준을 잡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크라는 사람이 파크 변환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파크 하니까 D축하고 Q축, 다이렉트 축하고 직축하고 횡축으로 어떻게 기준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회전하는 걸 분해를 해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전기를 보다 보면 D축하고 Q축으로 다 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계속 돌고 있으니까 그래서 XD로 설명되는 게 있고 여기 D로 설명됐죠? 이따가 보다 보면 XQ로 설명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D축하고 횡축으로 이제 분해를 한 것 뿐입니다. 발전기 내부 전압이 있고요. 저항이 있고 단자 전압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발전기 단자 전압이 있고 내부 유기 전압이 있고 내부에 대한 저항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 그릴 때는 바깥에다 또 저항을 또 그려가지고 전압 강화를 해서 발전기의 기본식을 구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연상을 해서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 차기가도, 트랜지언트, 서브 트랜지언트, 차가도는 서브 트랜지언트, 트랜지언트, 과도, 그 다음에 요거는 동기 리액턴스, 스테이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차가도는 땡땡 두 개가 붙고 땡이 붙지 않는다. 근데 D축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Q축에 대한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D축은 이제 R성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Q축은 X성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허수분 정도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실수분에 대한 걸 가지고 먼저 이렇게 보더라. 근데 얘는 단락 용량을 검토할 때, 얘는 안정도를 검토할 때, 요거는 발전기 정태 안정도를 검토할 때, 다 안정도 쪽에 대해서 검토를 하죠. 왜? 고장전류가 안정도 쪽에서 검토를 하니까. 근데 얘는 이제 가장 크기 때문에 단락전류나 단락 용량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때 가장 크니까. 왜?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가장 크다는 얘기입니다. 책에 보시면은 요 값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얘 값이 작고 10, 20, 뭐 100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러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대략. 요게 교재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서에. 기본서 내용 한번 읽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발전기의 리액턴스는 단락된 후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그 값이 달라지고 이 리액턴스에 의해 단락 전류가 제어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시면 10%, 20%, 100% 정도다 보니까 10%니까 여기선 고장 전류가 크고 그 다음에 고장 전류가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 많이 줄어들더라.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발전기의 표현 방법은 나중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무브와 운전할 때는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변압기는 이제 종류가 두 개가 있겠죠. 이건선 변압기하고 상건선 변압기. 그래서 변압기에 송전전압을 올리면 송전용량 올라가고 송진 손실이 떨어지는 거. 이거는 송배전공학에 맨 처음에 배우셨죠? 송전용량은 전압에 얼마에 비례한다? 전압의 자성에 비례한다. 송배전공학 1장에서 제일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전전압은 더 고압이 된다. 왜? 154 때보다 3, 4, 5로 하게 되면 용량이 더 커지죠. 3, 4, 5보다 7, 6, 5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3, 4, 5가 2100이면은 7, 6, 5는 8400MW입니다. 4배죠? 전압은 3, 4, 5, 7, 6가 한 2배 정도 됩니다, 지금.
2배가 좀 넘는데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선 변압기 Y하고 Y 여기 내용을 보다 보면은 델타하고 Y가 위상차가 30도가 난다고 합니다. 그 위상차가 30도가 왜 나나요? 다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 이거죠. 그때는 이제 각변이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각변이로 되면은 그 위상 기준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0도 부분하고 30도 부분이 30도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변압계 결선을 그렇게 해주는 거에 따라서 변압계 위상이 자꾸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YY로만 지금 해놨습니다. 지금 왜? 똑같이 가야 되니까 지금. 안 그러면 이제 위상이 30도가 더 틀어지면 거기에 대한 벡터합이 틀려지니까 스칼라 양도 약간은 차이가 나겠죠. 여기는 이제 그것 때문에 설명하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YY로 설명한 것 뿐입니다. 그냥 Y 델타로 설명해도 되는데 이거는 설명상의 편의 때문에 그냥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Y 델타는 안 그리나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가능합니다. 자, 1대 N이다 이거죠. 여기 비율을 1대 N, 여기 1대 N 해가지고 이 뒷부분에 뭘 더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제어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되는데 이 1대 N 변압기를 이제 해석을 하실 때는 이제 단건 변압기로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1대 N이니까 하나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점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단건 변압기로 이제 나중에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주시는 게 편합니다. 자, 결선은 YY, Y 델타, 델타 Y, 델타 델타가 있다. 델타 Y, Y 델타에서는 30%의 각변이가 생긴다. 이거는 각변이 페이지 앵글 시프트에 대한 그 각변이를 표시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첫 번째 대문자, 두 번째 소문자, 세 번째도 소문자입니다. 첫 번째는 1차 측에 대한 결선, 두 번째는 2차 측에 대한 결선, 세 번째는 변압기 중성점을 결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숫자 부분은 1은 위상차를 얘기합니다. 숫자 1은 위상차 30도, 숫자 11은 위상차 330도. 그래서 1에다 30도를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330도라는 건 마이너스 30도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진상이다, 지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한다? D, Y, N, 11 이런 식으로 각변이를 써준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뭘 의미하고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페이지 시프트 10점짜리로 나옵니다. 그때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각변이가 30도가 변하는지 한번 보시면요. 여기 나오는 걸 Y 델타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 여기 R상이죠. 그러면 여기가 R상입니다. 이렇게. S상은 이렇게 가죠. S상은 이렇게 가죠. 이쪽에 있습니다. T상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T상은 이렇게 가서 여기가 T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RST 똑같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기준전압이 12시죠? 얘는 R상의 부분이 어디죠? 여기로 가 있죠? 몇 시입니까? 11시죠? 그러면 1차 측에 비해서 2차 측이 요만큼 위상이 차이가 나죠? 델타 Y를 하게 되면 30도 차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결선은 그렇게 했으니까요. 왜? 똑같이 결선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R상이면 R상대로 결선했고, 여기도 R상이면 R상대로 결선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방향이. S상이면 S상으로 결선했고, S상이면 S상으로 결선했는데, 실질적인 중성점은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중성점이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성점에서 바라본 위상, 중성점에서 바라본 위상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 같은 건 어떻게 할까요? Y, 이걸 할 때는 Y, D, 그리고 YN, 왜? 여기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11이 되겠죠. 요걸 기준으로 2차 측이 11시 방향으로 앞서 나간다. YN, D, 11이 되겠다. 접지가 안 돼 있다면 YD 11이 되고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델타 Y로 많이 저희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저항하고 리액턴스 힘으로 변압기 권선의 저항을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 플러스 JX에서 R 값을 무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양쪽에. 1차 측 리액턴스를 2차 측에 환산해서 묶는다. 요거를 환산해가지고 여기다 묶어버린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상권선 변압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권선 변압기도 계산해보면 쉽습니다. 자,
건선이 3개가 있는 겁니다. 1차 측을 Y결선, 2차 측을 Y결선, 3차 측은 델타결선. 저번 주 오후에 설명드렸죠. YY 델타를 왜 하느냐? YY 변압기 같은 경우는 영상분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주파가 순환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델타 건선을 이용해서 그 영상분 회로를 끊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주파 부분에 대한 것들이 3고주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3차 건선에서 델타 건선 내에서 순환을 하면서 열로서 소선이 되는 거죠. 저항으로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저항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신 것처럼 2건선 변압기는 여기 하나 건선이 있었는데 하나, 둘, 3개가 있으니까 3건선 변압기는 건선이 3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거를 이제 보다 보니까 여기에서 중성층까지 XP, 여기서 여기까지 XS, 여기에서 XT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는 얘기죠. 근데 1차하고 2차 사이는 어떻게 돼 있죠? XP하고 XS를 더해줘야지만 1차하고 2차 사이에 임피던스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건 겁니다. XPS는 1차하고 2차 간의 임피던스를 XPS라고 부르고 그때는 XP하고 XS를 더하면 된다. 같은 값이니까 그렇게 정의를 해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요거만의 임피던스를 알고 싶고 요거만의 임피던스를 알고 싶고 요거만의 임피던스를 알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 자기만의 임피던스를.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이걸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다 더해주시면 어떻게 되죠? XPS 플러스 XPT 플러스 XTS는 각각 2배의 XP, XS, XT가 되겠죠. 그럼 2배의 XP니까 그거를 2분의 1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 2배의 XP를 놔두고 2배의 XP를 놔두고 나머지 일쪽으로 다 뺍니다. 빼고 나서 그걸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XP를 놔두고 2배. 왜라고요? 얘인데 여기서는 왜 마이너스 ST가 됐냐면요. 요거 보시면은 2배 XP가 나왔지만 나머지 부분이 마이너스가 2개가 이쪽으로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면서 합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2배 XT로 이걸 빼주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는 설명이 안 됐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개념만 설명드리면요. XST는 XTS, TS거든요. 근데 여기 XP하고 XP 2개 있고 XS하고 XT 있고 XS하고 XT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XP 요 3개가 여기 있는데 거기서 요 XP가 이쪽으로 가서 2배를 나눠줬는데 얘가 2개죠? 2개인데 이건 뭐라고요? 2배 마이너스 2배의 XTS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원래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를 2배를 해주다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2배를 나눠준 겁니다. 이건 더해서 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전에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전선로는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뭐 R과 L만의 회로, RLC만의 회로, RLCG만의 회로. 그렇게 외웠죠? 거리에 외우셨죠? 그 다음에 얘는 뭐로 해서? 집중정수. 얘는 단거리 집중, 중거리 집중, 장거리 분포정수 회로. 그 다음에 중거리 선료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C형이나 파이형. 얘는 전파 방정식. 이렇게. 그걸 딱 표로 이렇게 딱 정의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4장. 여기서는 송배전공학의 4장의 선로정수와 코로나에서 이게 나오나요? 5장에서 나오죠? 네. 5장의 송전 특성에서 나옵니다. 송전 특성.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에 대한 송전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4장에서는 RLCG에 대한 선로 리액턴스라든가 인덕턴스라든가 커패시턴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4장에 있는지 5장에 있는지 이것들도 한 번은 개념을 잡아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얘는 5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에. 이게 상관은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자꾸 연상을 머릿속에다 확실히 하게끔 위해서 제가 자꾸 다른 장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고개를 져야 되는데 고개를 젓는 분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자, 중거리에서 파형하고 T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 파형을 쓴다고요? 여기 임피던스가 하나지 않습니까? T형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임피던스가 2분의 Z, 2분의 Z 있으니까 두 번 계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파형을 쓴 겁니다. 아까 모선 방정식도 왜 파형을 해석했죠? 여기 부분이 하나니까 계산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거기도 파형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왜 어디에 T형을 쓰고 어디에 파형을 쓰냐? T형을 쓰는 건 임피던스가 두 개가 있었죠. 이런 것들은 산악지대 같은 경우 돌하고 땅하고 같이 있죠. 이런데. 근데 우리 평야 같은 경우는 땅은 다 똑같죠. 우리 파형으로 쓴다. 여러분들이 파형을 이제 더 생각을 많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쓰여진도 간단하게 이해를 했으면, 야, 뭐라고요? A는 뭐죠? D는 B는 C는 A는 전압비, D는 전류비, B는 임피던스 B, C는 어드미턴스 B. 그래서 여기하고 Z하고 Y는 항상 들어간다. A하고 D는 같다. 그게 1 플러스 2분의 ZY다. B하고 C 부분은 ZY인데 T형이냐 파인형에 따라서 1 플러스 4분의 ZY가 T형일 때는 어떻게 들어간다? B에 들어간다. 파인형일 때는 C에 들어간다. 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리면은 파이가 앞에 나오니까 여기 C 쪽이 먼저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T형일 때는 D에 있으니까 B에 나와라. 이렇게 외워두시면은 헷갈리지가 않는다. AD-BC는 1이다. 근데 이제 반드시 딱 1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오차 때문에. A하고 D가 같다. 근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문제 나올 때 A하고 D가 같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부분이고 실제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같지 않으면 요것도 1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예? 조금. 자, 장거리 성전설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거리 성전설로에는 뭐로 계산하죠? 분포정수회로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 분포정수회로 계산하실 때 딱 봤던 게 이제 투입서지, 개방서지 할 때 그 이상전압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이제 연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전압이 전파가 될 때, 진행파의 반사하고 투과 때도 이런 부분하고 이제 연산을 해주시면 이해가 좀 빠르다는 얘기죠. 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구나. 앞에서 배웠던 부분은. A하고 D가 같으니까.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ZY인데, 뭐라고요? 실질은 장거리 성전설로에서는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뒤에. 예? 앞에 거하고 똑같죠? A하고 D는 1 플러스 2분의 ZY죠. 그게 중거리에서 T형이나 파형일 때 A하고 D 값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장거리 성전설로에서는 이 뒷부분이 이만큼 더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건 1 플러스 4분의 ZY입니다, 지금. 근사화한 거란 얘기죠, 지금. 근데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값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특성 임피던스, 고유 임피던스, 서지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 네 가지 특성, 고유, 서지, 파동 자꾸 반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똑같은 얘기니까. 전파정수는 전파돼서 가는 부분, 위상정수, 감쇄정수 이런 부분 나와야죠. 부하 부분. 부하 모델은 사실상 우리가 저번주에 수요관리 설명 한번 드렸었죠? 오후에. 예? 수요관리의 수기부절 증가. 제가 6글자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전략적 소비 증대, 예? 예? 전략적 소비 절약, 예? 수기부절 증가, 예? 기저부하 증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도 그래서 수요 모델하고 응답 모델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하에도. 쓰고자 하는 부분, 응답하는 부분. 근데 계통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건 수요 모델보다는 응답 특성이라는 얘기죠. 그 응답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력 계통 내의 전력 조율 값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일정 임피던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일정 전류 모델. 세 번째가 뭐라고요? 전력 모델. 어떻게 오시면 된다고요? 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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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승, 1승, 0승. 그림. 올라가고, 요거 비례하고, 얘는 일정하고. 이런 식으로. 그 뒤에 그림이 또 나옵니다. 자, 일정 임피던스 모델을 보겠습니다. 여기 PQ고 V죠. PV. 이렇게. PV가 헷갈리셨다 그러면은, 아까 세 번째 이 0 부분만 보시면은 딱 이해가 됩니다. 전압 안정도 QV 할 때는 PV 할 때는 요거 반대로 보시라고 그랬죠. 경우에 따라서 그 X축하고 Y축을 외우는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넣어놓으셔야지만 됩니다.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제곱에. 전압이 저하면 그 제곱으로 소비 전력이 감산다. 아주 좋죠. 제곱에 비해서 감산하니까 그만큼 소비 전력을 적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압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소비 전력이 조금밖에 안 쓰니까 얘는 좋은 거죠. 효율이 좋은 겁니다. 효율이. 두 번째, 일정 전류.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압이 저하되면 소비 전력도 감소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저항에 부하죠. 저항에 부하. 딱 열을 가하면 열을 가한 만큼 전류가 흐른 만큼 열이 가해지다가 전류가 적게 흐르면 거기에 맞춰서 열이 적게 흘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비례하더라. 그럼 이제 가장 악성인 일정 전력 모델입니다. 이건 일정 전력이니까 항상 그만큼의 전력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에어컨 같은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부하의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은 전압과 무관하다. 전압이 저하되면 소비전력은 변화되지 않고 부하전류가 증가된다. 그래서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림이 나온다. 이게 안 좋은 부분이라는 얘기죠. 전기료를 사실 더 올려야지 됩니다. 근데 이제 전기를 더 안 쓰게 되니까요. 자, 부하 모델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ZIP.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수요 모델, 응답 모델 두 가지. 네, 응답 모델에 대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임피던스 모델, 이렇게 그림으로 나온다. 자승에. 두 번째, 일정 전류 모델, 비례한다. 세 번째, 일정 전력 모델, 일정하다. 요것만 지금 왜 중요하니까 이거 10점짜리로 나옵니다. 10점짜리로. 그리고 25점짜리로 나올 때 아까처럼 이런 부분을 갖다 좀 써주시면 좋다는 얘기죠. 전력조류 계산할 때도 이런 내용을 시간이 되면 좀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좀. 수식을 쓰라는 게 아니라 그림만 그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림만 나중에. 그건 뭐냐? 아까처럼 제가 이렇게 키워드 쓰고 이런 공간이 비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나중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다 쓰고 나서 시간이 나면 돌아가서 그 공간에다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ZIP, 일정 임피던스, 일정 전류, 일정 전력. 그래서 그림 그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장점, 단점. 연구반 교재 보시면 조금 장점, 단점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요약하기 위한 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키워드 위주로 설명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일정 전력 특성을 지닌 전기 제품, 유도 전동기, 에어컨, 인버터 등의 증가로 하절기 중부하 시에 전압 불안정 현상이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근데 이제 내년 2월 달에 시험 보실 때는 하절기보다는 동절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내용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름 때는 하절기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겨울 때는 하절기나 동절기를 또 나눠서 또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전력계통의 부하들은 선형결합, 이런 식으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 전압의 다항식으로 표현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자, 요거는 이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변압기가 있고, 여기 부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실제로 어떻게 전력조류 계산을 돌리는지 스텝 바이 스텝 제가 한번 흐름을 설명 드릴 겁니다. 왜? 그 흐름을 이해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3장의 전력조류 계산을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여기 지금 변압기가 있죠. 변압기에 부하가 걸렸는데 그 부하가 지금 480V인데 750kV의 부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하의 응답 모델을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면서요. 그거를 이 안에서 바꿨을 때 여기서 실제로 소비되는 전력, 전압은 어떻게 변동되는지 그걸 보는 게 전력 조류 계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부하의 응답 모델만 바꿨는데 여기 흐르는 전력 조류가 틀려지더라. 이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부하를 이제 KVA로 표시를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캐피시터를 이용해서 뭐 파워 팩터 코렉션을 하겠다는 얘기고, 콘스탄트 KVA 로드, 콘스탄트 커렌트 로드, 콘스탄트 임피던스 로드, 임피던스 Z, 커렌트 I, 이 KVA P, ZIP죠? 이 P 값을 먼저 넣었다 이거죠. P 값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정 전력이니까. 자, 보시죠. 일정하게 전력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요 750이 전압이 400V에서 요 지점이 1008이거든요. 1008이 200V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왜? 여기서 그만큼 부하를 쓰니까 전압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전압이. 그만큼 부하를 많이 쓰는데 전압 드롭이 어떻게 됐다? 480V 기준으로 58.28V가 떨어졌다. 앵글도 이만큼 벌어졌다. 근데 P값은 이만큼을 썼다. 마이너스 개념이 썼다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Q값도 이만큼을 썼다. 근데 역률은 85%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의 자성 플러스 이거의 자성하면 75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정 전력 모델은 전압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750 케이블을 다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악성 부하니까. 근데 이제 이제 임피던스 모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만 셀렉트해서 어떻게 바뀌었다? 요거만 셀렉트만 바꿔버렸습니다. 그럼 요거의 계산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번지가 이렇게 여기는 L에 대한 부하고 이 Z가 이제 임피던스 부분을 바뀌었다는 얘기인데요. 전압 드롭이 줄어들었죠? 455V로 얘가 올라갔습니다. 얘도 올라갔다는 얘기죠. 전압 드롭이 떨어졌죠. 근데 P하고 Q 값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딱 보니까 그걸 자성을 해도 한 490 kV 정도밖에 안 쓰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정 임피던스 부하가 많으면 한전 측에서 유리하겠죠. 부하는 750 kV짜리지만 그 부하의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요만큼만 공급해주면 되는데 부하의 특성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은 750 kV 부하가 이런 악성 부하로 변해가지고 우리는 750을 다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전압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력은 그만큼 많이 쓰는. 그래서 이런 악성 부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악성 부하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전압을 떨어뜨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역률을 올려주기 위해서 콘덴서를 단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개념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퍼센트 임피던스법과 PU법의 개념. 임피던스를 한번 보실까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선로나 기기의 임피던스를 옴으로 나타내지 않고, 왜 옴으로 나타내지 않는지는 좀 뒤에 나옵니다. 왜? 계산이 복잡하니까. 또 YY에서 델타 Y가 되면 또 3분의 Z, 3분의 XT를 해가지고 변압기 중성점에다 그걸 넣어줬죠. 예? 왜?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에 따라서. 지압 부분 계산할 때는 변압기의 중성점이 들어갔었습니다. 그 전에 이게 델타 Y가 있고, 여기 발전기 있고, 델타 Y가 있고, 여기 선로가 있고, Y 델타가 있고, 여기 전동기가 있다. 그러면 지압율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됐죠? 여기 중간에서 사고 나면 발전기를 통해서 들어오나요? 안 들어옵니다. 변압기의 Y건선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3분의 XT를 해줬죠. 그게 이제 오음법으로 계산할 때는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임피던스 계산이 그렇게 되니까. 근데 정상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쪽으로 돌아왔죠. 발전기 쪽으로. 요 중성점으로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XT라는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걸 송대전공학에서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퍼센트 임피던스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임피던스 하나만 가지고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선로나 기기의 임피던스를 오음으로 나타내지 않고 퍼센트법으로 나타냈다. 이것도 기준은 있습니다. 오음법은 전압의 기준입니다. 각 전압별로 오음값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기준 용량이 있습니다. 그게 10MV 기준에서의 퍼센트 임피던스다. 100MV 기준에서의 퍼센트 임피던스다. 그러면 이거를 환산할 때는 어떻게 된다? 기준이 항상 위로 올라간다. 왜? 우리나라는 연장자가 항상 위에 올라타죠? 예? Y분의 Z, C분의 L 할 때도 저희가 전부 다 높은 사람이 위에 올라가게끔 애워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은 회로에서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해당 기계의 임피던스를 회로 전체의 임피던스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좀 내용이 어렵게 보여지는데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쉽게 설명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변압기가 5MV짜리입니다. 임피던스가 10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10%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기준 임피던스가 10% MV짜리를 하고 싶다.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10%다. 근데 얘는 at 영어로 보시면은
5MV일 때 우리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 베이스를 10MV를 했다. 이 변압기 5MV짜리 변압기 임피던스를 어떻게 환산을 해줘야 될까요? 그러면은 얘가 5MV일 때 10MV를 환산해줘야 된다고요. 5MV일 때 얼마? 10이다. 그럼 얘는 20MV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밑에는 자기 때의 MV이고 그때 임피던스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10이라는. 그리고 이게 기준 임피던스가 항상 기준 용량이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고장전류 계산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환산해 주실 때 20MV짜리 발전기가 있고 30MV짜리 발전기가 있다. 환산을 해서 같이 연결해서 병렬로 합산을 해 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선로 부분이 또 틀려질 수도 있다. 그럼 그거 환산해 주셔야 되고요. 그때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딱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보시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 전압 걸려있고 전류 흐르고 여기 Z 돼 있다. 여기에 대한 임피던스 전압 강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는 여기서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 강하라면서요. R은 I분의 V죠. 예? 근데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됐다? 요 Z 부분에 흐르는 전압 강하. I분의 2가 R이죠. 예? R은 I분의 V니까. 여기 R 값이 되고 이거 Z죠. 그러면 이 전체 여기서 생기는 이제 전압 강하를 넣은 겁니다, 이게. 그거를 이제 100분위로 놨다 이거죠. 이렇게. 실질은. 그건 뭐냐면은 여기에 100볼트를 인가를 했습니다. 그럼 2차 측에도 이제 100볼트가 나와야 되는데 전압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예? 이 임피던스에서. 그럼 몇 볼트가 떨어지냐? 97볼트로 떨어졌다. 그럼 3%의 전압 강화가 생긴 겁니다. 그건 뭐냐? 요 임피던스 때문에 의해서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손배정공학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내용이 97이냐 105냐 해가지고 이게 몇 프로다 해가지고 계산했던 것들.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차 측에 정격 전류가 흐를 때 1차 측에 정격 전압을 인가한 상태에서 2차 측에 정격 전류가 흐를 때 그때 여기 전압이 떨어집니다. 여기 22,900에 380인데 여기 100A가 정격 전류입니다. 그럼 2차 측을 단락하고 여기 정격 전류가 흐를 때 암페어메타를 여기다 걸어가지고 정격 전류가 흐를 때 여기 전압계를 여기를 걸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게 380V가 나와야 되는데 380V가 나오지 않고 다른 전압이 나왔습니다. 그건 왜냐? 여기 22,900을 인가를 했는데도 그럼 여기서 손실이 생긴 겁니다. 그 손실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얘도 마찬가지 손실분이다 보니까 전체 임피던스 분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EI는 여기 전체 부분이잖아요. EI 여기서 여기 EI가 뭐라? R은 I분의 V니까 요 전체에 대한 부분에서 어디? 여기에 대한 부분이 차지하는 전압 강화율이 얼마가 되느냐? 그걸 전압 강화율이다 보니까 율이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율자가 들어가면.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되고 이 I가 위로 올라가니까 2분의 ZI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다는 얘기죠. 전체 부분에서 전체니까 전체는 E하고 I가 흘렀을 때 여기 전체 부분에 대한 임피던스가 나오겠죠. 여기도. 근데 거기 부분에서 여기 부분 안에 해당하는 임피던스에서 생기는 전압 강화가 2% 임피던스다. 근데 그걸 계산하려다 보니까 E를 놔두고 I를 위로 올리면 되더라. 2분의 Z에다 100% 한 게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 강화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애우기 쉽게 하는 겁니다, 그냥. 자, 퍼센트 임피던스는 요 수식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이렇게. 근데 I는 뭐라고요? P 나누기 루트 3V. P는 루트 3V, I니까. 그걸 넣은 거고요. E는 V 나누기 루트 3이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이제 전압이 배열이 되다 보니까 전압이 킬로볼트 기준이더라. 예? P는 킬로와트 기준이더라.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고장전류 계산하실 때 한 가지만 외워주시라고 얘기했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100분,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IN, IS는. 그런 공식 하나 하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10kV 자승분의 PZ. 하나만 알고 계시라고요. 10kV 자승분의 PZ. 이게 왜
볼트지만 여기 단위가 킬로볼트니까 이게 자꾸 헷갈립니다. 10V 자승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래서 10kV 자승분의 PZ를 해놓으면, 아, 이거는 kV 값의 자승이구나. 10은 왜? 킬로볼트로 바꿔지다 보니까 여기 10이라는 상수가 여기 1000이 있고 여기 100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환산되면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이걸 만약 볼테이지로 하게 되면 10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10V 자승을 해놓으면 자꾸 헷갈리니까 제가 10kV 자승분의 PZ로 암기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킬로볼트는 절대 잊어버리지가 않으니까. P는 뭐다? 킬로와트 또는 메가와트. Z는 아실 거고요. 킬로볼트가 상전압이면 단상용량, 킬로볼트가 성간전압이면 삼상용량. V가 성간전압이죠,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V 나누기 루트 3으로 쓴 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개념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만약 1차 측하고 2차 측이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하실 때는 이런 방법으로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요 뒤에 또 나옵니다, 내용이. 그걸 가지고 설명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퍼센트 임피던스 집계한다는 건 뭐라고요? 정적 전류가 흐를 때 임피던스 강화를 집계한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 강화라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임피던스 전압 강화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조금 내용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퍼센트 임피던스를 집계하려면 계통의 각 부분에 동일한 전류가 흘러야 된다. 동일한 전류가 흘러야 된다는 건 뭐냐? 기준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그래서 전류를 갖게 한다는 건 각 부분에 P를 갖게 한다는 거다. P를. 기준을 똑같이 한다. 그건 뭐냐? 기준 용량을 갖게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집계하려면 기준 용량을 선정하고 기준 용량 하에서 각 기계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환산해줘야지만 거기 흐르는 전류의 기준들이 똑같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고장전류 계산하다 보면 다 기준 용량으로 환산하는 것들이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전압에 상관없습니다. 얘는 용량하고만 상관이 있다는 얘기죠. 용량에 따라서 전류가 갖게 되니까. 근데 오음법에서는 그 전압에 따라서 그 전류가 틀려졌기 때문에, 그 저항값이 틀려졌기 때문에 전압에 따라서 다시 환산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여기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왔는데 이제 퍼센트 어드미턴스가 나온 겁니다. 네, 이건 그냥 그거 반대로 한 겁니다. 여기다 어드미턴스 넣고 아까 2분의 I 예? 반대죠. 얘도 개념이 아까는 Z로 봤는데 얘는 Y로 봤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P분의 여기 10의 5승이 나온다. 이런 것들도 기준이 틀려지니까. 예? 왜? 여기는 루트 3분의 V라는 부분이 없었죠. 어드미턴스로만 계속 봤으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피유법. 단위법은 뭐라고요? 항상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100으로 나눈 거다. 그냥 100으로만 나누면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키워드입니다. 그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거를 어떤 기준에 대한 배수로 나타내는 방법. 컴퓨터 내부에서 이제 실행을 하시다 보면 피유법으로 내부에서는 계산을 합니다. 사실. 뭐 어떤 값으로 넣든 자기 알아서 다 환산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오음법의 사용이 불편한 이유. 뭐라고요? 오음법을 사용할 경우 고장점의 회로 전압과 다른 전압에 있는 회로의 임피던스를 고장 회로의 전압에서 환산하려면 변압기 권수비의 제곱을 곱해야 된다. 환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델타냐 Y냐에 따라서 어떻게? 3분의 ST를 넣어주거나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오음법을 사용할 경우 델타 결선을 델타 Y 결선으로 바꿔야 된다. 아까처럼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건선 퍼센트 임피던스의 개념이 똑같은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까지는 해야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요. 퍼센트 임피던스의 개념은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서 배웠던 것좀 똑같습니다. 전체 임피던스분의 그 해당되는 임피던스의 전압 강화율을 본 게 퍼센트 임피던스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림을 그릴 때 잘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E, I, Z. 전체 임피던스는 E하고 I를 이용해서 계산한 거고 여기 부분에 대한 임피던스는 Z니까 그 양단의 임피던스 전압 강화는 거기 전체분의 얘에 대한 비율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냐. 개념은 설명했죠. 이건선 변압기 1차 측과 2차 측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동일함을 기시를 하죠. 요 1교시 때 10점짜리로 나오면은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그림 그려주고 수식 넣어주고 어떻게 개념 설명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하고 수식이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위를 정확하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단위. 자, 이제 이건선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요게 조금 약간 혼돈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I, E1, Z2가 있는데 N은 뭐야? 전압이 2차 측 기준으로. 왜? 우리가 지금 2차 측에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 부하측에서 바라보니까 2차 측에 올라갑니다. N은 E2, E1. 근데 이제 전류는 항상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압하고 전류는. 왜? 고장전류에서도 전압이 올라가면 전류는 떨어진다고 그랬죠. 얘도 건선비 할 때, 변압기 건선비에서는 얘가 반대다, 항상. 임피던스도 Z1분의 Z2고요. E1분의 E2입니다. 건수비도 N1분의 N2고,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전류만은 항상 반대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죠. 1차 측에서 본 임피던스를 Z2, 2차 측에서 본 임피던스를 Z2라고 하면, 2차 측에서 본 게 결론적으로 1차 측에서 본 거하고 똑같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이제 전압 부분입니다, 전압이. 요건 이제 승합일까요? 강압일까요? 이건 승합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승합용. 강압용일 때는 이렇게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요 기준이 승합용으로 했기 때문에 2차 측에서 먼저 이렇게 바라봤다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쪽에서 봐도 똑같습니다. 그거는 큰 의미는 없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 답안지 보면 얘는 어떻게 반대로 돼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바라본 게 어차피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자, 퍼센트 임피던스 Z2는 뭐라고요? 아까 이 수식은 그냥 나오는 건데 이해하셨죠? 그냥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E2분의 여기 부분에서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부분에서만. 그러니까 E2 부분의 Z2, I2의 100을 한 게 퍼센트 임피던스 2다 이거죠. 거꾸로 퍼센트 임피던스 Z1은 E1분의 Z1 I1 곱하기 100%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 Z1이 되겠죠. 이게 같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그때는 이 권수비를 이용해서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Z2는 어떻게 된다고요? Z2는 Z1의 N배, N배 해가지고 N자승 Z1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전류는 반대로 되니까 N분의 I1은 여기 I2는 그러니까 N분의 이게 이쪽으로 바뀌어지고 이게 이쪽으로 바뀌어지면 되겠죠? I2는 N분의 1의 I1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또 E2는 있으니까 이게 올라가면 N2원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여기 이 수식에서 여기 I2하고 E2를 넣은 것 뿐입니다. N자승은 여기서 N배, N배 해가지고 N자승 Z1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지냐? 그건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Z2는 뭐라고? I2분의 E2고, 예? I2는 N분의 1의 I1이 되겠죠. E2는 N2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N이 올라가니까 N자승분의 I1분의 2원인데 그래서 N자승 Z1이 됐다. 이렇게. 다 요 수식에서 요 수식 나왔고 요 수식, 요 수식, 요 수식, 요 수식에서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알고 계시고 아까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은 이렇게 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상세한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드리는 자료 중에 그 내용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냥 개념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부분만 먼저 답안부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잘 안 되시면 자료들을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CKV 자승분의 PZ다. 이거 반드시 외워두셔야 된다고요. 이거 모르면요 25점짜리 문제를 못 풉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EZI 이거는 암기를 하신다기보다는 아까 그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면 유출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계산하면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다 CKV 자승분의 PZ가 나오는데 요게 12 변수가 킬로볼트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써주실 때는 저는 10V 자승보다 킬로볼트 자승이라고 써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위 가서 또 킬로볼트라고 써주시면 되거든요. 요건 앞에서 나왔던 설명을 다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그 뒷부분부터 해야 하는데 이제 기준의 건설비 변압기 부분입니다. 여긴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오게 되면 2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하고, 이게 그 이론적인 부분을 묻는 것보다는요, 계산 부분에 대한 문제가 25점짜리로 나옵니다. 기준의 건설비 변학기는. 그래서 여기서 이론에 대한 걸 습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반에 있는 계산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